그런 거 일상가상행위가 뭔지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되겠네요. 그죠? 이 일상가상행위는요.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를 우리가 일상가사행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 그러니까 이런 부부 공동생활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는 일상가사행위고, 그런 일상가사행위는 서로가 서로한테 수권행위를 안 했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상가사입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일상가사 범위를 일탈했을 때는 그 부분은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쉬운 케이스 하나 들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은 부부입니다. 이 부부인데 부인이 남편 소유 양복이 있어요. 이 양복을 갖다가 병 세탁소에다가 드라이 클리닝을 맡깁니다. 그럼 병 세탁소에다 드라이 클리닝을 맡긴다는 것은 을과 병 사이에서 뭘 하는 겁니까? 지금 도급 계약을 하는 거죠. 도급 계약을 할 때 을의 이름으로도 도급 계약할 수 있죠. 분명히 을의 이름으로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갑의 이름으로 그냥 맡겼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갑의 이름으로 맡겼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병이라는 사람이 이 드라이 클리닝을 다 한 다음에 직접 갑한테 전화해 가지고 돈 가지고 와서 옷 찾아가세요. 이걸 청구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갑이 을한테 옷 맡겨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때 병이 갑한테 돈 가지고 와서 옷 찾아가세요.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거 법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지금 갑과 을이 제가 부부라고 말씀드렸죠. 부부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게 뭡니까? 일상가사 대리권이죠. 있죠. 그러면은 이 도급계약 드라이 클리닝을 갖다 맡긴 것이 일상가사 범위 내인가 외인가 이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일상가사 범위 내인가 외인가. 옷 세탁하는 거 이런 것들은 부부 공동생활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부부 공동생활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니까 이 부분은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대리권 범위 내죠. 그럼 유권대리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병은 갑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가 형성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부부간의 일상가사들입니다. 이거는 그냥 연습하려고 제가 케이스를 만든 겁니다.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걸 보시죠.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갑과 을이 부부예요. 부부간이래요. 네, 부부간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부인입니다. 개인적으로 개를 운영하다가 개가 빵꾸가 났어요. 다시요. 을이 개인적으로 개를 운영하다가 개가 빵꾸가 났습니다. 그래서 개가 빵꾸가 나가지고 이제 개돈을 메꿔야 됩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 명의로 돼 있는 목적 부동산에 저당권자하고 이제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 일체를 몰래 빼다가 을이 병한테 가서 저는 우리 남편이 시켜서 왔습니다. 여기다가 저당권자하고 돈 1,000만 원만 좀 차용해 주세요 하면서 남편을 대신해서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저당권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점 계약을 한 다음에 돈 1,000만 원 빌려가지고 계금을 충당하는 데 사용했어요. 개돈 메꾸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병 입장에서는 지금 누가 1,000만 원 빌려간 걸로 알고 있죠? 갑이요. 그죠? 근데 실제로 갑은 1,000만 원 빌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법률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럼 순서대로 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을한테는 갑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는가? 일단 순서대로요. 부부간이니까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기본적인 대리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죠. 다만 이 행위가 일상가사 범위 내인지 외인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일상가사 범위 내인가 외인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일상가사 범위 내일까요? 외일까요? 외로 판단했어요. 우리 판례가. 일상가사는 뭡니까? 부부 공동생활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가 일상가사인데 계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금전을 차용한 행위는 너의 개인적 사유에 불과한 것이지 부부 공동생활과 상관이 없다. 이거 우리 판례입니다. 그럼 이건 일상가사 범위 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한 단어로 바꾸면 무권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무권대리가 되면 본인이 추인하면 책임지는 것이고 추인 거절하면 책임지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근데 본인의 추인권, 추인 거절권 행사 여부와는 별도로 병한테 일정한 요건만 동그라미가 되면 무조건 갑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케이스는 민법 126조가 적용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아니 케이스만 보면서 126조가 적용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126조가 적용돼서 첫 번째 요건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요건이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을한테는 기본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네요.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본 대리권이 있고 기본 대리권 범위를 일탈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당한 이유만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케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그 지문 맞추려고요.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 126조 표현들에 있어서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가? 이거 우리가 맞추려고요.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126조 표현들에 있어서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문을 맞추려고 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이제 126조 표현들까지 공부했죠. 이제 하나 더요. 129조의 표현들이 보시죠. 129조의 표현들이. 이 129조의 표현들이는 이제 법조문의 이름부터 볼까요? 법조문의 이름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입니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그럼 이 문구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뽑아보세요. 대리권이 있다가 대리권이 소멸했대요. 그럼 소멸해버리면 그 친구한테 대리권이 없잖아요.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무권 대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기본 케이스 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시죠. 갑이 있고 을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갑은요, 우유 보급소 소장님이에요. 우유 보급소 소장님이고 을은 우유 배달원이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물론 지금은 우유 배달하시는 분들이 독립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보급소로부터 우유를 띄어다가 마진을 남기고 그 우유를 파는 그런 형태로 이제 우유 배달을 하시지만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말고 과거에는요, 이 우유 배달하는 어떤 일들을 했었냐면요, 과거에는 갑이 배달해야 될 우유를 을이 대신해 준 거예요. 과거에는요. 그 다음에 갑이 수금해야 될 것을 을이 돌아다니면서 대신 수금하는 것이고, 갑이 돌아다니면서 우유 공급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 계약을 을이 대신 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럼 법적으로 따지면 을은 갑의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을은 갑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우유 배달을 불성실하게 합니다. 불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원인된 법률 관계를 종료시켰어요. 원인된 법률 관계를 종료시켰다는 것은 뭘 했다는 겁니까? 해고해버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한테는 이제 더 이상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없는 상태에서 돌아다니면서 수금행위를 다 한 다음에 그 돈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갔을 때 병원 지금 우유값 냈으니까 우유 갖다 주세요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케이스를 순서대로 이제 우리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지금 해고당했죠? 해고당했다는 것은 을은 갑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이 없죠.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한 수금행위,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한 수금행위는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무권 대리가 되는 겁니다. 맞죠?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한 수금행위는 이건 무권 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무권 대리가 되면 본인이 추인하면 책임지는 것이고 추인 거절하면 책임지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본인의 추인권, 추인 거절권 행사 여부와는 별도로 병한테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 요건이 뭐냐면 선의무과실입니다. 이 요건이 충족이 되면 무조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법 129조에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129조는 왜 이렇게 써놓은 것인가? 이것도 이해를 하세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을은 지금 갑을 배신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을은 지금 갑을 배신한 사람이고 이와 같은 배신자를 믿고 일을 그동안 맡겨왔었다는 것은 그건 당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건 당신 책임이니까 이건 당신 둘이 알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건 말건 알아서 하고, 대신 이와 같은 사람을 믿고 일을 맡겨왔었던 그 외관, 그동안 이 친구가 우유 배달을 해왔었잖아요. 그 외관을 믿고 돈을 내준 거니까 그 외관 믿은 사람 보호하겠다. 선임과실이 뭐예요?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129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129조의 표현들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외관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 외관이란 게 뭡니까?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멸 후에 대리행위를 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요건이고요. 세 번째 요건은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이런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본인이 무조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129조의 표현들이라고 하죠. 이때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추정되는 거잖아요. 선이니까. 누가 지겠습니까? 그걸 부정하고자 하는 본인이 입증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129조의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3개의 표현들을 공부했죠. 125조의 표현들이, 126조의 표현들이, 129조의 표현들이, 이렇게 3개의 표현들을 공부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126조의 표현들입니다. 126조의 표현들은 독립된 문제 하나짜리로 굉장히 여러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뭐냐면 125조의 표현들이죠. 그 다음에 129조. 굳이 중요성을 따지자면 그런 식으로 중요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를 다 공부했는데 이거를 이제 묶어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잠깐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표현대리를 공부했죠. 표현대리. 이 표현대리는 이제 125조의 표현대리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126조의 표현대리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129조의 표현대리가 있습니다. 129조.
법조문의 이름부터 암기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법조문의 이름. 125조의 표현들이는 뭡니까? 떠올려 보세요. 125조의 표현들은 대리권, 수요, 표시죠.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죠. 126조의 표현들이는 뭡니까? 이름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표현들, 즉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이렇게 공부했었죠. 129조의 표현들이 이름 떠올려 보세요. 이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이게 이제 129조의 표현들이죠. 그래서 각각 이렇게 법조문의 이름부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표현들이 이제 세계 법조문인데 이런 표현들에는 거리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키는 제도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항상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돼야만 이런 법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그럼 상대방한테 어떤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가? 연습해 볼까요? 125조의 표현들은 상대방한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선의 무과실일 것을 요구하고 있죠. 맞죠? 126조의 표현들은 상대방한테 뭘 요구하고 있죠?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또 129조의 표현들은 상대방한테 뭘 요구하고 있죠? 선의 무과실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상대방한테 어떤 요건들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거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써있는 거, 이건 분명히 정당한 이유라고 써있죠? 정당한 이유라고 써있지만 이거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공부했었죠? 선의 무과실로 해석을 합니다. 맞죠? 조금 전에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런 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입증 책임 공부했었죠? 우리 교수님들은 125조건, 6조건, 9조건 다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 공부했습니까? 본인이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이게 우리 교수님들의 견해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판례는 정당한 이유만큼은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 설명합니까? 정당한 이유만큼은 이건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만 더요. 하나의 사실관계가 125조에도 해당하고 126조에도 해당합니다. 이때는 이걸 몇 조를 적용해서 해결할 것인가? 126조를 적용해서 해결하겠다. 이거 우리